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때까지 무엇에 관해서 얘기했었죠?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정합니다. 바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보이스피싱 사례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을 처리했던 사건 중 하나를 같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뭐 개괄이라든지 혹은 뭐 범죄 조직이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어떠한 유형들로 이제 사기를 치는지, 피해 사례 유형, 그다음에 피의자에 관한 이야기들, 그 소위 이제 범죄자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다 해드렸는데, 보이스피싱 유형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대출형과 빙자형. 아, 네, 맞습니다. 사칭형이라고 그러죠. 누군가를 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갈취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공무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직을 사칭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대출 빙자형은 이제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내가 돈을 해줄 테니까 돈을 뭐 더 붙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그런 범죄고, 최근에 이제 보다 더 발달된 것은 사칭형과 대출 빙자형을 같이 묶어서 그런 형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한 것은 대출 빙자형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인데, 제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피의자 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바로 내가 가해자인 줄 모르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 선임을 해서 진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좀 얘기 드리고자 해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었나요? 이분의 사례를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문자 기억나시죠? 네. 대출의 시작은 항상 문자입니다.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좀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대출을 이제 막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 1금융권에서 대출 거절이 났었어요. 2금융권을 가려 하니까 또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2금융권을 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금융권 신용을 계속해서 신청하면은 신용이 안 좋다 해가지고 탈락되고, 누가 이때 해준다 해가지고 진을 통해서 1금융권 신청해도 또 안 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찰나에 문자가 왔던 거예요. 1금융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혹할까요, 안 혹할까요? 하죠. 네. 예, 이분 어쩔 수 없이 혹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연락을 취하니까 당시에는 뭐 피조직인지도 몰랐죠. 당연히 뭔가 자기한테 은행 브로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자기들은 어디 금융권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 쪽에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계좌 거래를 많이 지켜서 신용 등급을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럴듯한 일이에요. 내 신용 등급 때문에 1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는데 대출 규모나 실적들을 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코인 계좌를 만들라는 거예요. 코인 계좌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코인 많이 하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하나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계좌를 만들면 기존 금융권하고 연계를 시켜요. 그 작업을 해라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그걸 믿었던 거예요. 금융권 거래소에 있으면 대출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상거래화폐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알려주죠. 자기들이 팀뷰어를 설치해가지고 이 거래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팀뷰어 앱은 인정되는 앱이거든요. 백도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성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팀뷰어 어플로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상대방에서 잘 안 된다고 아이디를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 아이디어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자기도 이제 코인원 계좌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코인원 계좌 5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봤죠. 누구냐 하니까 직원이라 이거야. 이 돈으로 이더리움을 좀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좀 있다가 또 돈이 더 들어와요. 8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와요. 최초 한 1억 3천 전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들을 어느 계좌로 보내달라, 어떤 거는 또 얼마나 가상화폐를 좀 사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그 다음날 자기 계좌가 정지가 돼버려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구나라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돈 보내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분의 계좌를 신고해 버린 거예요. 자기 계좌가 정지가 되니까 내가 연루가 됐다는 거를 그제서야 인식을 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 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하니까, 일단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일단 그 브로커분을 저도 고소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뭘부터 해야 될지 다들 우왕좌왕 많이 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 사무실 좀 빨리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책 마련을 강구를 했었고요. 이분이 제일 먼저 근데 했던 일은 경찰서 가서 신고를 먼저 하셨어요. 반드시 신고에 관한 거래 내역을 꼭 남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경찰에서 신고를 했잖아요. 이분이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된 것 같다, 내 계좌 이용된 것 같다 하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까요? 피해자로 될 것 같긴 한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바로 해줄까요? 아니면 그 범죄자들 잡으러 같이 바로 조사팀을 꾸릴까요? 팀을 꾸릴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연루가 되거나 해가지고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서잖아요.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조치가 없었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연루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피해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바로 개시를 안 해요. 오히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신고해서 신고 이력을 남겨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이스피싱은 여러 가지 범죄 항목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기 방조. 이분은 사기 방조의 대책을 질 여지가 있었어요. 본인은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 충분히 하면 그 사람들의 계좌 이용해서 돈을 저걸 하는데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로서는 하면 이분이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신고했는 내역을 남겨야지 이 사람이 몰랐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추후에 가서 신고를 하더라도 안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께 뭔가 서류를 써서 신고서라든지 고발서라든지 고소장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써가지고 접수를 시켜라.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남은 거를 가지고 오라. 그 당시에 저희도 급박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대충 써가지고 드렸어요. 드리고 그한테는 접수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일단 접수를 하신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분에 관한 모든 계좌들이 다 정지가 돼버렸어요. 코인 옮겨가는 작업을 하다 정지돼가 코인이 얼마 전에 또 묶여버렸어요. 전체 1억 3천 정도가 자기 해가지고 코인 작업을 됐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치 정도가 코인이 이제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의 통장이나 이런 것도 다 묶여버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막혀버렸고 피해자 측에서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인터넷 금융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대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자금을 빌려 하다가 오히려 더 휘말려 버린 거죠. 안타깝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분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분에 관해서 이제 선임하고 이제 절차를 진행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는 당연히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았어요. 최초 조사는 참고인 조사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참고인에서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요. 사기 방조 형태로 이제 조사를 받았고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상태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하는 그러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현재 대법원 판례나 기존 판례들을 비춰봤을 때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두고 이분이 가능하면은 진짜 몰랐음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에 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저희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제로는 사건 발발은 코로나 이전에 발발한 사건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봐도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사례들 관련해 얘기 드렸다시피 피의자 겸 피해자인 사례들이 있다. 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이 돼버렸는 사건이에요. 자기는 정말 대출과 관련해서 그거를 바라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가 돼버려서 신고를 해도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가해자일 수 있으니까 네가 신고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스미싱 문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반드시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스미싱이나 혹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 연루되시면은 형사상으로 조사를 받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